안녕하세요. 보린 그림책 TV에서 그림책 미술 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오늘은 게오르그 할렌슬레벤 작가의 거친 붓질과 풍부한 색감으로 완성된 그림, 그리고 케이트 뱅크스의 서정적이고 고요하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작품은 이미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우리 일상을 담은 기타 작품들과는 다른 큰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집이 주인공이 되어 오히려 이야기 화자의 중심으로 자주 등장하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들과 인물들이 주된 표현으로 그림 구도 안에 자리하는 게 아니고 본 작품의 이 표지 이미지만 보아도 사람들은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주인공은 파랗게 예쁘게 칠이 되어져 있는 목조주택임을 우리는 은유적 표현으로 시각적으로 암시를 시켜주는구나 하고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첫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린 콘셉트 부분이 바로 다분히 등장을 하는데요. 독자의 시선은 언제나 페이지를 넘길 때 물론 왼손잡이들은 반대로 넘기는 습성도 있고 또 운의 좌뇌의 어떤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오른손잡이라고 독자들을 판단을 한 편집실과 작가들은 우측에 포진이 되어 있는 화면에 시선이 더 먼저 머문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림책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 작품도 오른손잡이인 독자들이 편히 시선을 다음 페이지에서 넘겼을 때 이 파란 집이 포진되어 있는 우측 주인공들의 자리에 오히려 거꾸로 좌측 페이지에는 사람들을 포진시켜 놓고 우측에는 이렇게 냇물도 앞에 배산임수라고 그러나요? 우리 풍수지리에서도 아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뒤에 숲이 있고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온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푸른 집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본 작품의 주인공은 집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와 함께 집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2층 창안을 가만히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인지 창가에서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물론 작가와 직접 대담을 나누어야 더 정확한 이야기겠지만 미술평론가로서 그림책을 해석해 보았을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다크 브라운 계열의 보색 대비를 시켜서 그림자를 창안에 부각시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냇물가에서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한참 놀이 중인 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서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되겠죠. 가족의 이제 구성원들 중에 어른들은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를 하는 건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집은 이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주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특히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에도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흔히 세컨드 하우스라 불리우는 별장과 같은 집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집이 왜 여름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은 왜 여름에만 오는 것인가 라는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장면에 재미나게 넓은 풍경화를 보듯 와이드 앵글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그러는데 이 파노라마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넓은 풍경을 한 화면 안에 이렇게 포진시켜서 이 글작가와 함께 게오르그 할렌슬레벤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아주 역량을 첫 페이지부터 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장면에서 또 저는 작가가 굉장히 노련하다라고 생각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존재하는 구름 같은 그림들도 자세히 보시면 뭉게뭉게 피어나 있는 구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쭉쭉쭉 뼈져나가는 것 같은 표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붓질을 작가가 하다가 잘못한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서울에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양평이나 팔당댐 주변 이런 그 가까운 1시간 정도 내외의 근교를 갔을 때 경험을 생각해 보니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또 도시를 접근을 하고 있는 비행기들이나 아니면 방송사에서 찍고 있는 항공기들, 헬리콥터 같은 존재들이 많잖아요. 하늘 위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위치를 은유적으로 아주 접근을 해서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흔히 도시와 인접해 있는 시골 같은 풍경을 말을 하는 건 거죠. 세컨드 하우스로 잘 사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정말 큰 맘 먹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의 거리에서 도시의 어떤 피로감을 가족들이 해소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집의 존재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또 제가 그림책을 설명을 할 때 텍스트도 같이 얘기하지만 그림을 조금 이렇게 따져보면서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요. 파란색과 녹색만 포진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서슬퍼렇다, 춥다 이런 느낌하고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작가는 이 화면 안에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색 계열이나 푸른 계열만 쓰면은 서슬퍼런 기분이 들어질까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좌측 하단에 꽃밭의 들꽃들도 코랄 계열의 핑크 계조를 찍어 놓았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보트도 그렇고 아이들이 입은 티셔츠도 우연이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오렌지나 붉은 계열의 옷을 입혀서 이 난색조를 그래도 별미인 것처럼 포진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적당히 붉은색 계조를 안심하고 느끼고 하지만 푸른색 계조, 녹색 계조들이 지배적으로 포진을 하면서 시원한 여름에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 컨셉트를 펼쳐 보인 것들도 굉장히 노련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또 넘겨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낮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 다음 장면에 확 밤으로 넘기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 이게 그림책을 보는 긍정적인 즐거움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저는 그 시각적인 밸런스를 이렇게 글작가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가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넘기면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작가도 그 흥미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밤이 고요하게 다음 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자연의 떠들썩한 생명이 잠시 온화한 기운으로 머물며 창가에는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텍스트에는 적혀 있어요. 얼마나 고요하면 창가에서 보글보글 차 한잔 하기 위해서 물을 끓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까요? 예, 정말 노련합니다. 네, 정말 밤은 조용했어요, 뭐 고요해요 이런 수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역으로 물 끓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적막하고 고요함을 이 도시인들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문명의 소음을 피해서 왔고 힐링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의미를 모두 표현해낸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태양볕을 피해서 밤에 시원한 공기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는 녹색과 푸른색의 계조의 반대인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코랄 계열의 빨간색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장에서는 또 옐로우, 노란색 계조의 불빛과 그리고 반딧불이가 날아드는 장면을 별미처럼 다시 위에 포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밤의 고즈넉함 속에서도 시원한 공기감을 선사하는 아주 문학적인 해석의 페이지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또 한번 넘기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밤이 지나가고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가까이 이렇게 이제 조금은 그래도 포진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굉장히 표정 중심의 이야기를 이끌어낸다든지 주인공을 등장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이렇게 굉장히 그 주인공의 어떤 메인에 속해 있는 크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중경 정도에서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표정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섭섭하면서도 즐겁고 휴가를 좀 아쉬워하는 가족의 모습 정도로 표현을 이 페이지에서도 해내고 있는데요. 여름도 조금씩 가을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이 다가왔다고 텍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눈에 비친 가족의 모습은 파란집이 보고 있는 시선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인공이자 이야기 화자가 되어주는 아이들이나 가족 구성원은 멀찌감치 떨어져 차를 타기 위해 급한 걸음을 재촉하며 뒤를 돌아 인사를 나눕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여전히 푸른 집임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제가 한번 그러면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루해가 짧아져요. 반짝반짝 잔디밭 이슬, 탁탁 닫히는 여행 가방, 잘 있어 파란집 아이들이 외쳤어요. 네, 이렇듯 통념적 캐릭터가 이끄는 이야기 서사를 탈피하고 이야기 초입에서 여름이 왔지만 금세 지나고 집이 홀로 주변 경관과 현상이 이야기하는데 매우 인상적인 것은 텍스트는 소리를 묘사하고 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 복합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선사한다는 점이 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서사 구성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다음 장면을 그럼 또 다시 살펴보면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인데 인간이 또 사라져버리고 이제 덩그라니 표지에서처럼 파란 집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통용적인 집과 가족의 이야기의 전개를 탈피한 새로움이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사실은 혁신적 작품이라는 뜻은 반대로 말을 하자면 낯설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거든요. 그 낯설음 한번 즐겨볼 수 있을까요? 이 작품 안에서 집이란 무형이라 여겨지는 존재가 화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본격적인 푸른집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건 겁니다. 이 시작점을 나타내는 게 바로 네 번째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시 터널의 날들에라는 국내 작가도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으로 제가 표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국내 그림책 창작 작품들도 이렇게 케이트 뱅크스와 게오르그 할렌슬레벤이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서사적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터널의 날들에서도 터널 안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된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화자로 자동차나 이런 무형을 좀 더 잘 움직이는 친구들을 골라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터널이 그 자리에서 사계절을 지내면 지켜보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 점에서도 파란 집의 여름이 왔어요와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책을 공부하거나 감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서사가 어떻다. 그래서 서사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독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흥미롭게 본다. 그리고 그림도 그 서사 구조에 따라 어떻게 화면 전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그 기본적인 아동 문학의 즐거움에 대한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 파란 집의 여름이 왔어에서 가지고 있는 글의 구조는 매우 독특한 형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뿌리를 또 찾아가 보면 버지니아 리버튼의 작은 집 이야기 같은 작품들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파란 집이 가지고 있는 구성은 그래서 인문 예술적으로 창작 그림책이 그만큼 역사를 밟아오며 진보를 했고 예술 컨텐츠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구나라는 그 시장성도 또 우리가 그림책 팬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첫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 그리고 표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보는 법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본 작품이 이렇게 훌륭하게 탄생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깊은 몰입감이 필요하고요.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프리다나 토끼와 거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들이 실제로 겪었고 본인이 잘 아는 것을 표현했을 때 깊은 이해도와 작품을 편하게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온전히 쌓여나가는 것들이 자신의 매개체를 통해 표출이 됨으로써 독자들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아주 흡족하게 볼 수 있는 명작들이 탄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오르그 할렌슬레벤의 그림 기법을 토행해서 또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더 분석하고 그림의 구조도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서사적 구조의 이야기가 정보가 많고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기존 그림책에서 보기 어려웠던 회화적 완성도가 높은 유화 페인팅은 일종의 이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이자 또 그림책 역사 속의 혁신 중에 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는 1960년대 이후로 영국의 3대 작가들 찰스 키핑, 존 버닝햄,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같은 작가,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는 에즈러 제키츠 작가 같은 분들이 풀페이지를 가득 메운 회화적 기법의 장을 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인상주의 화가라는 그 문화운동 들어보신 적 있으죠? 예술의 어떤 사조. 그 인상주의 화풍에서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미술사조의 또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나와서 고스란히 그림책에 담긴 작품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본 작품은 그런 부분들을 해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드로잉 중심으로 해서 수채화 배색을 연하게 올려놓은 그림책이 많아졌고, 아까 전자에 제가 언급했던 선배들 이후로 다양한 그림의 형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본 작품도
파란 집의 구성물들, 뭐 주방이 어떻게 되고, 뭐 쥐가 바스락거리는 행동들을 하고, 고양이도 놀러 오고 하는 그런 나레이티브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선 초안 스케치를 해보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친 붓터치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하게 생기거든요. 작가로서 제가 활동을 해봐도 만약에 글을 받았을 때 상상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오르그 할렌슬레베는 평소에도 둔탁한 표현, 흔히 말해 무기교의 기교라고 백두산 이야기의 작가인 유재수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의 터치를 넣지 않고 거칠게 표현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섬세함과 디테일을 유지하는 아주 마법과 같은 표현력을 지닌 작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묘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상주의 화풍의 그 기법 그대로를 가지고 완성을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에서 다시 또 그림을 띄워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고 계신 장면처럼 다른 작가들과 시선을 달리한 사람이 아닌 집을 주인공으로 표현을 한 본 장면을 보면 만국박람회를 그렸던 인상주의화가 마네가 떠오릅니다. 특히 몽토르 쾌유가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게오르그 할렌슬레벤 작가의 인상주의 화풍에서 볼 수 있는 이 채색감이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저는 여겨졌어요. 빛에 대한 톤이나 컬러 팔레트 차트 같은 게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았었고 또 화풍에서 볼 수 있는 그 붓터치의 자신감 같은 것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받았을 때 해석해내는 어떤 몰입감과 다르게 자꾸 보려고 하는 어떤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작가의 진보적 정신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를 보시죠. 몽토르 쾌유가라는 만국박람회를 1878년 6월 30일 날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을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는데 제가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작품은 마네가 그린 작품입니다. 예. 마네가 그린 작품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작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모네가 그린 것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모네가 그린 또 만국박람회 때 퍼레이드 장면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작품이 같은 퍼레이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한 작품은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한 골목의 표현이 되어 있고 한 작품은 정말 화려한 퍼레이드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모네처럼 통념적 시선에서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미술사 쪽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마네 작품은 뒷골목의 정경들 그리고 퍼레이드가 다 지나가고 나서 정리를 하고 있는 적막감 같은 것들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실제 이 작품을 해석을 해낼 때 제가 첫 표제의 펼친면을 보여드렸을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란 집을 중심으로 해서 화자가 연결되는 작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하고 달리 시선을 한번 난 가볼까라는 진보적 정신이 마네와 같은 작품들처럼 이 게오르그 할렌슬레벤 작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채색감을 진행하기 전에 스케치하는 당시 편집실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많은 편집 회의를 통해서 발췌가 되었고 이 작품은 탄생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자꾸 인상주의 하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화면에 제가 실제 사진을 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 니콜라스 푸생의 자화상을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특히나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서 많이 그려졌고 사진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극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우리가 사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리얼리티, 생동감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렸다면 제가 다음 또 화면으로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초상화인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실 텐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처음 붓질이 완성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일필유지와 같은 기법으로 과감하게 자신들만의 색채를 표현을 해냈고요. 그 그림 안에 담겨있는 그 붓질을 전문가들은 알라프리마 기법이라고 한답니다. 예. 알라프리마 기법이라는 의미는 한 번 간 붓질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탈리아어에서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오르고 할렌슬레벤 작가의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알라프리마 기법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즐거움을 인상주의 화풍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깊은 영향을 받은 것들은 이야기가 왜 자꾸 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푸른 집에 대한 이야기들도 실내 전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밖의 자연경관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낸 인류 속 어떤 둥지와 같은 집에 대한 형질 이런 것들을 자연의 빛 그리고 여름이라는 계절의 감각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튜브 물감의 발달로 인해서 또 고전주의 화풍과는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들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외의 자연의 빛을 실제로 체감을 하는 그렸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여드렸던 인상주의 화가의 마네가 그려낸 여인의 초상도 니콜라스 푸생의 작품과는 이 톤에 대한 차이들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이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라는 작품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프랑스 남부의 그 햇살을 머금은 컬러들을 훌륭한 그림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 텍스트를 통해서 읽고 감흥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현재 케이트 뱅크스의 글도 정말로 이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중요한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소리를 시각화를 한 게 아니라 텍스트로 표현을 해내고 있고 시각은 오히려 텍스트가 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 서사의 구성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일조했기 때문인데 현재 가족과 함께 케이트 뱅크스는 프랑스 남부의 라비에라 망동이라는 지역에서 100년이 넘는 아름다운 목조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이채로움과 자연 속 집이 주는 소중함을 자신이 실제 겪은 생활 속에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본 작품은 하나의 오류도 없이 독자들에게 그 여름에 집이 주고 있는 윤택함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부분들, 가족이 느끼고 있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여겨집니다. 화면 속에서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의 표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녀라고 불리우는 케이트 뱅크스의 낡은 집을 고치며 남편과 페일블루 컬러로 외관 단장을 새로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표지의 푸른 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집의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100% 똑같은 집은 아닌데 그 창틀에 있는 파란색 부분들을 보시면 이 게오르그 할렌슬레벤 작가가 글작가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집에서 100년이 된 목조주택을 칠도 하고 파란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같이 남편과 고민도 하고 가족의 일환으로서 꾸며나가고 있던 그 프로세스 자체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서 기존의 시각적인 소재는 있었겠죠. 하지만 글에 필요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예, 시각적 표현력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유사한 이미지들이 사진과 표지 이미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는 목조주택의 물리적 반응이 하는 소리를 텍스트에 담아 우리가 문학적 즐거움과 실제 글작가가 선사하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 아름다움이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 협업이 돼서 명작을 탄생시킨 건데요. 이렇게 그린 책은 글과 그림이 때로는 불일치가 돼서 재미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치가 돼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전문적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화면이 불일치 해서 화문 불일치라고 표현을 해내는데요. 이렇게 다른 의미의 것들이 서로 다 자신의 트랙으로 걸어가지만 독자는 통합적으로 그 두 분야, 글이 주는 정보와 그림이 주는 정보를 느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만의 감상 체계를 느껴지는 것들. 그게 현대 창작 그림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오고 있는 문학적 즐거움을 주는 모습을 요번에 이 작품에서는 잘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텍스트의 기능과 그림의 기능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지만 우리가 하나를 보면서 정말 즐겁게 감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재차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계속 이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화면으로 이렇게 작품을 보면 실제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또 구입을 하셔서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그냥 떠올릴 텐데요. 최근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더 이상 기술지향적인 일자리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고 기계 문명을 대체를 하는 예고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공포감도 느끼지만 때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위기감도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라는 개념은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의 참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도 주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기존 커리큘럼을 혁신에 가깝게 리디자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등장하면서 인문예술적 교육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교육체계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기본 바탕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려면 어떠한 것들이 제일 좋을까? 봐서 예술 작품들, 그리고 우리가 정보의 기능이나 교육적인 훈담 속에서 있는 그 이야기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림책 교육을 사용했다라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흔히 말해 감동, 어릴 적의 추억,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읽었었던 문학 작품의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 그림책은 궁극적으로 선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는 최근 힐링서로서 그림책 감상해 주는 즐거움의 극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교육서로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현대 문명을 이끌고 있는 기성층들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겠죠. 내가 또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노후의 세계들, 아니면 지금 가까운 10년, 15년 후에 회사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선 나름의 휴식 체계들, 본인의 휴식 체계, 그리고 상상력을 본인 전공들 아니면 직종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감수성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들 있는데, 이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시각적 즐거움으로 선사할 것이라고 제가 단언컨대 보장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뉴욕에서 본 작품을 책임 편집하고 출간을 하신 프란시스 포스터 여사를 배웠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좋은 그림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기본은 언제나 작품을 펼쳤을 때 와 하고 보는 즐거움에 매료되는 첫 순간의 순기능, 그것이 얼마나 충실하게 시안, 흔히 말해 더미 작품, 그리고 원화 시안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그 여사님께서 출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렇게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는 훌륭한 시각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형태를 취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노파신을 강조드리지만 그림책을 이렇게 분석하고 숨은 매력의 의미를 제가 전달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께서는 한 편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겁게 마음을 비우고 감상하듯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본 작품을 그냥 전시장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영화관에서 아름다운 화면을 즐기며 스토리를 만끽하는 것처럼 즐겨주시기를 권해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이번 여름방학 기간 아니면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저녁에 재미있는 드라마나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듯 파란 집에 여름이 왔어요를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감상하는 모습을 저도 꿈꿔보면서 다시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